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12월 16일 화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드릴 내용은 보다시피 이제 정권을 맡게 되면은 일단 국민이 좀 편안하게 그리고 앞으로 뭐가 좀 잘 되겠다 이렇게 좀 희망을 주는 그런 이제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내란 그리고 나오는 정책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성향은 좀 다르지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잘하는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칭찬도 하고 잘했다고 이렇게 또 이제 논평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나오는 것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나라를 골로 보내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가 계속 나오니까 저 사람들 다 이제 자식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잘 살 생각을 해야 안 되겠냐. 우리만 살다 가는 게 아니니까. 나오는 정책이나 제도 발언들이 전부 다 나라를 추락하는 길로 이끌리니까 꼭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되게 하는 일이. 이번에 이제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보도록 하는 그런 법을 개정하는 모양인데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하고 어울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여러분 국내외 뉴스 골고루 다루고 그다음에 투자 문제에서 또 구체적인 이야기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한국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뭐 언제나 자기가 나서 자란 나라에 대해서는 좀 애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교육 배경을 받은 그런 동족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친애감 이렇게 표현하던데 친애감 이제 좀 위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전부가 이 북한이 내놓는 것이 다 이제 조선노동당의 지위를 받는 대남 공작 차원에서 모든 정보들이 만들어지고 송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전부가 다 조작된 정보인 거죠. 가짜 정보, 사기 정보, 허위 정보. 그러니까 지금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집권 여당이 나서 가지고 북한의 대남 공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러니까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양반들이 진짜 체제를 와해를 시킬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 같으면 맨정신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북한 사이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남한 체제를 흔들고 뒤엎기 위한 전술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선전선동 내용들이잖아요. 그걸 국회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그거를 법을 개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방송 제목처럼 이 사람들아 당신들도 잠시 살다 가는 것이고 자식들이 있는데 체제가 붕괴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세금 받아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 개정법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입법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옳다고 생각하면 다 이제 통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 사이트는 현재 접근, 열람, 유통이 이제 모두 다 건절되어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그게 북한의 대남 전술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전부 다 일반 국민들에게 허용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은 야, 저 양반들이 진짜 나라를 진짜 골로 가게 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여기 이제 제안을 한 한민수 의원 이야기는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는 뭐가 필요합니까? 한국 국민들 대다수가 아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한에서 내려온 그런 탈북민들 세터민들이 텔레비전 출연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다 알고 뭐 저만 하더라도 주변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 뭐 한 1시간만 들어보면은 대부분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거를 빙자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체인 그런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을 접해 가지고 국내 여러분들 민심을 그냥 그렇게 흔들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야기죠.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일반 국민들이 균형이 없다고 보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로 대한민국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회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그렇게 걱정하기 때문이다. 지금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야 이게 이 사람들 진짜 내가 볼 땐 체제를 완전히 와해시킬 모양이구나. 지금은 아마 노동신문 북한 사이트 60개가 접속이 차단됐는데 그게 이제 전부가 여러분 개방이 되면은 쇼츠를 만들어가 수많은 정보들이 유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고와 마찬가지로 익숙한 정보는 대부분 사람들을 쇠뇌시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이런 경계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허물어뜨리는 것이 그러니까 내부의 적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상식적인 사람들 같으면은 북한 선전물들이 국내 유입이 돼 가지고 안보의식이나 이런 부분을 심하게 훼손할 것이다. 이렇게 누구든지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요즘 또 국가보안법까지 폐지를 하니까 여러분 작은 사건 하나가 나라를 망하게 할 수가 있죠. 아주 작은 사소한 정책이나 제도나 특정 사건이 나라를 완전히 이장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인들은 지금 외부의 적 문제뿐만 아니고 내부의 적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이런 협공을 받고 있는 거죠. 전부가 거짓된 정보인데 스스로 무너지려고 그냥 굳게 결심한 것. 이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지금 국가보안법 여러분 폐지하는 것도 완전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이렇게 만든 것도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아하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전체 큰 그림이 체제 와해하고 만나는 거죠. 체제를 와해시키는 거하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송치로 151명이 이제 경찰이 여러분들 송치를 했는데 그러면은 발각된 게 이 정도니까 수면 위에 밑에 얼마나 많은 간첩 활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들 물반 고기반이란 것처럼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간첩 활동이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 보면은 최근 5년간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151건인데 그 가운데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거든요. 아주 적은 사건만 아마 경찰이 마저 못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경찰과 군 방첩 수사기관에서는 북괴와 직접 연계된 이적 행위를 처벌할 이제 판단 근거가 이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없어지는 거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휴전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적의를 갖고 체제 전복을 여러분들 꾀하는 세력이 국가가 건국되고 나서 78년째 계속이 되고 있는데, 이적 행위나 이적 시도에 대해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법을 스스로가 없애버리겠다.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2021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최근 자료네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51명인데 매년 30명 안팎 수준이니까 그냥 아주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요. 여기 보면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거나 누설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15명,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하다 적발된 사람이 67명, 이적단체 구성 가입 혐의로 송치된 사람이 10명, 허가 없이 북한 지역에 출입했다가 잠입 탈출 혐의로 적발된 사람 29명. 여러분,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를 팔아먹는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역사적 사례를 보게 되면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적국의 국가를 넘기거나 성문을 열어주거나 그런 생활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특별하게 여러분들 뭐 어떤 경우는 모르겠는데 우리 역사 자체가 여러분들 보면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외세와 결탁해 가지고 일가의 영화를 위해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례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 여러분들 북한 측하고 여러분들 손을 잡고 몇 푼의 돈을 받고 기밀을 넘기거나 국가를 전복시키는데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요. 한국에. 앞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지면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북한을 통일한 게 아니고 북한 중심으로 통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월남이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월남이 뭐 화력이 여러분들 군사력이 당시에 세계 3위권으로 얼마나 이런 빵빵했겠습니까? 얼마나 못 견디고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회 요소소수의 여러분들 간첩들이 다 포진돼 가지고 야당 대통령 후보까지 다 간첩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 보시죠.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최근 법원의 국보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실형 선고가 이어졌는데 20일 서울중앙지법 북한 해커와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 16개를 제작 분양한 조직 총책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2억 4,700만 원을 선고했다. 여러분 이렇게 북한 해커들하고 손잡고 돈 1, 2천만 원의 이름들 양심이나 국가를 팔아먹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하고 이제 앞으로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질 테니까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럼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이 될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먹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내 이야기의 요지는. 우리가 경제력이 없는데 뭐 우리가 국방력이 없는데 그거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 가능한 이야기고 적국과 내토에서 나라를 넘기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살아남겠습니까? 북한 통치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금품 수수는 이런 걸 얼마나 갖다 바쳤습니까? 지난 정권부터 시작해 가지고
북한 통치 자금을 이런 바치는데 금강산을 제공하고 개성을 제공하고 별짓을 행차를 주고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정신이 썩어 먹은 거예요. 정신이 너무 썩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은 참 종자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종자가 진짜 다르구나. 종자가 진짜 다른 겁니다. 나라가 망해도 뭡니까? 무덤덤한 사람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스포츠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의 남편인 오모 씨는 온라인 게임 사설 서버 운영 과정에서 북한 해커와 접촉해서 해킹 디도스 공격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238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이런 짓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국보법 폐지는 국가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판이자 보호장치인데 이거를 여러분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해체를 하겠다. 꼭 같은 겁니다. 1948년도 어렵게 이런 재헌의회가 출범해 가지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외국군 철병을 국회 내부에서 불합치 국회의원들이 나서가 이런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나 좀 처열한 겁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은 건국 당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예. 국가가 아니나 이런 의식들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장영수 고대 명예교수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들도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을 제정해 놨는데 미국이 얼마나 엄격하게 여러분들 그거를 집행합니까? 한국계 미국인들 가운데서 뭐 특별하게 처벌을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한국 측에 여러분 자기 모국이니까 약간의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세게 여러분 가혹하게 물론 이민국가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국가를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례지 않습니까? 그지?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참 선거를 빼앗겼으니까 뭐 이제 어떤 법규인데 이런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진짜 이런 나라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여러분 안 되십니까? 저는 자주 하거든요. 야, 이게 나라가 진짜 독립을 유지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본을 못 지키면은 후방이 다 무너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의식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아마 한국은 결국은 터질 것 같습니다. 뭐 터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돈 쓰는 걸 보면은 어제 대만 사례를 여러분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대만이 40%를 GDP 대비 국가 이런 부채가 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이 규정하지 않은 조항이 하나 더 있었죠. 1년에 세금 수입액의 5%를 국가 부채의 원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다. 그것을 명문화시켰지 않습니까? 돈 이렇게 쓰면은 진짜 제가 볼 땐 터질 겁니다. 터지면은 이제 외환위기 같은 것을 재정위기가 발생해가 이러면 터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서양 사람들은 그걸 털깎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좀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놓은 자산들 기업 부채 건물 외환위기 때 봤지 않습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외자한테 돈이 없으니까. 돈을 이렇게 여러분들 저렇게 펑펑 쓰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나는 정신이 있나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이 진짜 한국 사람들이 맞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이 되면은 빚을 두려워하고 가능한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 빚을 넘긴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형편없이 낮아가지고 국고보조금이 여러분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300억 400억 500억 정도 여러분들 추석 잘 세라고 주고 설날 잘 세라고 주고 그동안 1년에 사는데 고생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은 오늘 전북 전라북도의 정읍시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을 지불한 아마 제가 볼 때는 국고보조금이 좀 넉넉하게 아마 받았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빚을 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다. 빚을 내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 국고보조를 받는데 빚을 내서 주건 빚을 내지 않고 주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공돈을 국민들한테 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뒷감당을 하려고 공돈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회의 어떤 대다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런 규율 원칙 이런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공돈을 왜 받습니까? 거지도 아니고. 공돈을 왜 받냐고요. 거지도 아니고. 거지면 여러분 공돈을 주는 거죠. 이런 데 대한 여러분들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무뎌져 가지고 툭 하면 여러분 빚 다 갚아주고 그럼 누가 그 빚을 갚을 겁니까? 성실한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읍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아마 정읍시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전국 최하일 겁니다. 최하 수준일 겁니다. 지난해에도 1인당 30만 원을 줬네요. 재주가 있어가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로비를 잘했는지 국고보조금을 많이 가졌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허물어지는 겁니다. 시는 이번 지원금이 빚을 내거나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 마련한 재원이 아니다. 그게 전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이 나라 정읍시의 여러분 살림이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20% 30% 될까요? 자체 예산 이런 100원 가운데 정북시의 시민들이 낸 세금이 20, 30%밖에 안 될 겁니다. 대부분 한 70, 80% 정도는 전 국민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밑에 가보니까 넘쳐나는 정부 현금성 지원에 남녀노소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찾자 뭐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1인당 20만 원을 주겠다. 민생지원금을 580억 뿌리는 순천시. 순천시는 전라남도죠. 이 보시면은 1인당 우리는 20만 그러면 이제 다른 또 지방자치단체 장들은 또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정읍시는 30만 원을 주고 순천시는 20만 원을 준다는데 아니 우리는 뭐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전부 다 전 국민이 난 세금을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벌어서 돈은 주는 돈이 아니고 다음에 이런 내일이라도 이런 정읍시 재정자립도가 얼마 된지 한번 찾아봐야겠네. 노광규 순천시장은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인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순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19.48%로 전국 시단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자립도인 31.6%를 밑돈다. 정읍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특별한 산업이 없으니까. 올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적 자립도는 48.6%고 군 단위는 17.7%다. 그러니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주는 모든 종류의 공돈들은 다 세금으로 준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세금으로. 여러분 진짜 한국은 터질 겁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 이런 습성을 보게 되면은 진짜 마지막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현명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기대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대한민국 터지면 누가 도와줄 겁니까? 중국이 도와줄 것 같습니까? 모르죠. 세세하면 도와줄 줄은.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유독 공돈을 많이 주는 데가 전남 전북입니다. 유독 공돈을 많이 주는 데가 전남 전북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전남 전북이 정치적으로 많은 돈을 끌어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가 전국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최근에 공돈 민생지원금을 주는 테이블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남 영광 50만 원, 설 추석 각각인에 100만 원을 준 겁니다. 520억을 쓴 겁니다. 전남 화순 10만 원 추석만 준 겁니다. 전남 보성 설 주변에 뭘 준 것 같습니다. 전북 정읍 30만 원 2020년 1월 19일부터입니다. 정읍시 2024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여러분들 여기에 9.6%라고 여러분들 단디 가보자님이 이렇게 올리셨네요. 그러니까 100원 가운데 90원은 세금을 준 겁니다. 국세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기는 이렇게 여러분들 공돈을 많이 받는지 기가 차네요. 전북 정읍, 전북 고창 20만 원, 영광이 가장 많이 줬네요. 설 추석 각각이니까 이 통계에 따르면 100만 원인데 전북 부안 30만 원, 전북 김제 2025년 설 주변에 전북 남원 여기는 뭐 자세하게 얼마를 줬는지 전북 왕주 전북 진안 여기는 얼마를 줬는지는 나오지 않네요. 그러니까 설로 여러분들 국가에서 설 잘 쉬라고 재정자립도가 전부 다 형편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농촌 지역이니까. 그래서 호남권을 제외하고 다른 데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몇 군데 안 돼요. 파주시 10만 원, 광명시 10만 원, 보은이 이런 충북이죠. 60만 원, 설 추석에 여름 30만 원씩 준 건데요. 괴산 50만 원, 영동 50만 원, 제천 20만 원, 단양 20만 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대가 없는 돈을 이렇게 받아 쓰고 나라가 여러분 지금 부채가 3천조가 넘는데 정부가 짊어진 부채가 여러분 3천만인데 어제 대만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하는 걸 봤습니까? 자식 세대한테 빚을 넘겨서 안 된다. 그게 재정 운영의 원칙이란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이런 자식들한테 빚을 3천억 4천억 넘기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름 지금 한국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미적립금이 다 합치게 되면은 3,300조 정도 됩니다. 지금 빚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빚이 3,300조고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30%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매일매일. 가장 좁은 의미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를 합쳐서 1,700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미적립금은 포함을 하게 되면 여러분 3,300조 정도 빚을 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설하고 이런 추석 되면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이런 설 잘 세라고 추석 잘 세라고 30만 원 집어주고 50만 원 집어주고 이래 되겠습니까? 정신이 이렇게 썩어서 되겠습니까? 어제 대만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수입에 당의 연도 세금 수입의 5%는 반드시 여러분들 뭐죠 빚 원금을 갚는 데 쓴다. 그걸 이런 법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자식 세대 여러분들 빚을 안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지. 여러분 이렇게 주면은 아니 순천이 줬으면 여러분들 담양도 줘야 되고 담양이 주면 그다음에 뭡니까 여기 거제도 줘야 되고 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망하면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빚진 죄인이란 이런 말이 우리한테 전해져 내려왔지 않습니까? 빚지면 안 됩니다. 빚지면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정신들 좀 차려가지고 외환위기를 한번 당해봤으면은 그때는 그래도 나라가 여러분들 제조업 기반이 있고 중국 특수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잘 넘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나라는 늙어가고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10명 가운데 6명이 못 잡고 이런데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자, 아침부터 너무 열받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음 여러분들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세계 문제로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미 망한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미 망해버린 겁니다. 자유 홍콩은 없는 거죠. 홍콩은 망해버린 거고 중국 공산당이 망하지 않는 자유 홍콩이 부활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세상 만사에는 이런 때가 있는 것이고 때를 놓치고 나면 여러분 그다음에 그 때를 다시 복원시키는 것은 그것은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뭐 아주 어려운 일이죠. 자유 홍콩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항을 했지만 여기 보시면은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에 이 여러분들 완전히 이 부자지 않습니까? 재벌이지 않습니까? 예, 지미라이 올해 78세입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본인 돈 있고 그냥 입만 좀 다물면은 뭐 만사가 평이할 건데 나라는 이미 망한 거고 그렇지만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트럼프가 석방을 요구했지만 반중 운동을 전개한 이 부자 지미라이 종신형 위기에 처했다. 이 보시 이게 78세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하고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생물학적 변화도 많지만 심적인 변화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심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가 이제 힘이 좀 딸리는 거죠. 딸리기 때문에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의견 충돌을 빚거나 논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붙입니다. 붙이고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분은 다르신 거죠. 예. 이렇지 않아도 이러면 잘 살 수 있는 분이거든요. 의료로 이러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본인만 입 좀 다물면 뭐 어디든지 여러분들 원껏 쓰고 갈 만큼 돈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지미라이 반중 언론인 이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반중 언론인 지미라이 78세입니다. 78세면 나이가 꽤 많은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아이고 뭐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이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필요가 있나. 다음 세대는 알아서 살 거고 홍콩 사람들이 다 저마다 살 거고 78세면 여러분들 아픈데도 조금씩 생기고 할 나이지 않습니까? 이게 투쟁의 여러분들 일선에 서가지고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서 종신에게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홍콩 고등법원이 홍콩 빈가일보 창업자 지미라의 선고 공판에서 중국 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했고 선동적 자료를 출판했다. 홍콩 고등법원이라는 게 다 이런 뭡니까? 판사들이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행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자유 홍콩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거죠. 다시 여러분들 생기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연세가 78세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고 젊은 날에는 투쟁도 하고 다투고 이러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이런 만사가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투쟁을 하더라도 죽어버린 여름 자유 홍콩은 다시 살아가기는 힘들 겁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이 선거를 장악하고 홍콩의 이런 입법의회를 전부 다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1981년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를 창업해 성공했던 상당히 부를 많이 가지신 분인 거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한 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양국 관계와 중국의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해서 지미라이 석방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망한 거고 중국이 선거를 장악하고 입법권을 장악해버렸기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장악했기 때문에 자유 홍콩은 다시 재개하기가 힘든 거죠. 내가 이런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저는 투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떠났을 것 같아요. 홍콩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는 뭐 자기가 제가 이런 구분하는 중요한 원칙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통제할 수 없는 거면 할 수 없다 이야기죠. 그거는 뭐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자유 홍콩이 망한 거에 홍콩 시민들이 여러분들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노력을 열심히 했죠. 그러나 상대방 힘이 너무 세고 거대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사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똑똑한 사람들 좋은 정치인을 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지금 유럽연합 국가들은 전부가 불법 이민자 문제 그다음에 난민 신청 문제로 굉장히 여러분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도 여러분들 그 전 총리 때문에 어마어마한 난민을 받아들여 가지고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성한 나라가 없는 거죠.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분이 덴마크를 방문해 가지고 한 경제신문에 경제부장이 덴마크가 아주 특별했다. 덴마크만 불법 이민자 문제를 피했네요. 이게 이런 정치인의 판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라를 골로 보낼 수도 있고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부상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김슬기 기자가 행복한 나라 덴마크에 이민자의 자리는 없다 이런 기사를 쓴 겁니다. 우리가 직접 덴마크를 가볼 기회는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런 덴마크 이제 이민 문제를 독일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 취재한 걸 한번 이제 보면 더 확실해지겠죠. 일단 불법 이민자 문제가 현저하게 여러분들 낮은 수준이네요. 지난 여름 덴마크 수도 코펜하그를 찾았다가 여러 번 충격을 받았다. 첫째로 건축 거장의 건축물로 채워진 아름다운 도시 경관과 얼마나 멋집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한국에서 활동하는 두 명의 젊은 건축가가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한국은 공공건축물 수준이 너무 낮다 이야기죠. 저는 뭐 100% 동의한 겁니다. 공공건축물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여유로운 시민의 모습 때문이었고 둘째는 살인적인 물가 때문이었고 그다음에 1인당 국민 소득이 7만 달러인 부국에서 나는 한 도시가 이렇게까지 아름답고 부유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얼마나 기자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감동을 받았던 말입니다. 이렇게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유하고 부강하고 아름답고 선과 절제와 정의감이 흐르는 그런 나라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원래 부지런했으니까. 알고 보니 이 작은 나라는 피만양 위고비의 노보노디스크 세계 정상의 해운사 머스크 그리고 레고 보유국이었다. 멋진 나라를 만든 겁니다.
초여름 운하로 옷을 훌훌 벗고 뛰어드는 소년들을 보면서 지상천국이 여기구나 싶었다. 그죠? 사람은 좋은 거나 아름다운 걸 보게 되면 다 감탄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게 되면 다른 나라의 좋은 것을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한국도 참 그동안 잘해왔습니다. 못한 게 아니고 잘해왔죠. 지금 이제 좀 헤매고 있는 거죠. 가장 이질적인 자각은 유럽 20여 개 나라를 여행하며 처음으로 노숙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연구 테마를 하나 더 잡은 겁니다. 덴마크가 불법 이민 문제를 막았구나. 물가도 추운 날씨도 이유가 아니었고 비결은 덴마크에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실용적 인민주의 정책을 선택한 겁니다. 이른바 폐쇄적 이민 정책을. 최근 뉴욕타임스는 덴마크의 독특한 이민 정책을 분석했는데 덴마크는 2015년부터 이민 정책이 강력해지기 시작했고 이런 판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치인이 뇌물을 좀 받은 걸 보고 분격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수세대에 걸쳐 가지고 씻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책과 제도의 변경인 겁니다. 정책과 제도의 변경은 나라를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사전투표 제도를 2014년 무렵에 도입했기 때문에 황우여 씨하고 김무성 씨가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 있을 때 아마 그게 법안이 통과됐을 겁니다. 그게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엄청난 여러분들 고생을 하고 있는데 덴마크가 불법 이민자 문제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2015년을 전후한 정치인들의 결단이고 해안이고 통찰력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렇게 나라의 정책과 제도라는 것이 국민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고 나라의 정책과 제도가 완전히 나라를 그냥 엉뚱한 걸로 보낸 겁니다. 2019년 좌파 사회민주당의 메테 프레데릭세길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여야가 모두 다 합쳐가지고 덴마크의 우익정당 좌익정당이 전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실용적 인민정책을 여러분 고수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한 겁니다. 다른 나라의 극우 정부처럼 난민 심사를 까다롭게 했고 난민을 수용한 이후에는 철저히 덴마크 사회로 통합을 한 정책을 펼쳤고 영주권 취득 절차를 더 길게 만들고 예비 난민 수용 시설도 줄였다. 한국이 굉장히 이런 관심 있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한족에 대해서 문호를 대폭 열고 하면 그냥 나라가 한족화 돼버리겠죠. 그걸 또 원할지 모르고 지금 집권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러면 갑니다. 정책과 제도가. 높은 세금을 걷는 이 복지 간국은 급격한 이민이 불러온 문제들을 감안해 반인민 현실주의로 대항했고 2015년 2만 명의 덴마크 난민 신청자는 2024년에 2,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도자의 판단, 정치 세력의 이런 결단 그리고 좋은 정책과 제도 이게 덴마크를 구한 겁니다. 지금 스웨덴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겁니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고 난민 신청자가 급감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5년 유럽 난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덴마크에 약 2만 1,000명의 난민 신청자가 유입되며 피크를 기록했는데 덴마크는 국내 정치적 압력과 복지 시스템 부담을 이유로 유럽연합의 공동정책에서 부분적으로 외외를 적용받아 반인민 현실주의를 선택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주를 하는 사람들도 임시 방문자 자격을 주고 귀환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정책이 나라를 살린 거죠. 초당적 합의를 한 겁니다. 초당적으로 좌파와 우파의 초당적 합의하에 2019년 프레데릭센 정부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채택하여 정책이 가속화되었다. 덴마크 오지 말라는 광고 게재, 난민의 기준법을 압수하는 보석법 시행 등
잠재적 신청자를 막는 억제 전략을 펼다. 2024년에 2219명까지 줄였네요. 2만 명을. 정책과 제도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피크 때는 2015년에 2만 1000명까지 난민 신청자 수가 2016년에 1만 1000명으로 급감하고 이러면 그다음에 지금 2000명 수준까지 떨어졌네요. 이제 보시면은 이 경작의 신제도주의 학파는 한국과의 경제적 성공과 번영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이나 제도란 인센티브 구조라고 주장합니다. 이 학파는 규칙과 법률 사회적 규범 등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가 개인과 기업의 행동 및 선택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책과 제도를 잘 정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게 이제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선택된 정치 세력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뭐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북한에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책과 제도가 망가지게 되면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참 우리가 이제 이 아침 일찍 이런 그 학습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는 것을 좀 보는 거죠. 이제 제가 토크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간단한 기사가 하나 나왔네요. JP 모간이 대개 이제 대기성 자금을 머니마켓 펀드라 MMF에 이름 보관하는데 그걸 토큰화된 MMF 상품을 만들어가 시장에 진출했네요. 이제 원래 이렇게 기관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단기 대기성 자금을 MMF 머니마켓 펀드에 맡기면은 대개 4% 내외의 그런 이자를 주는데 그 첫 상품은 블랙록이 먼저 만들었죠. 그 시장이 커지니까 JP 모간이 스태프드 인투 클립토 암호화폐 시장에 한 걸음 더 발을 내디뎠다는 이야기죠. 토커나이제이션 토커나 릭 엘드만이 보고서에서는 2030년도에 토큰화 시장이 16조 달러를 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의 19조 달러 다음이죠. JP모간 체이스의 4조 달러 규모의 자산운용 부분이 그 기반 기술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걸 이용하겠죠.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첫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 MMF를 출시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많은 장소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월가의 주요 금융회사들이 토큰화에 올인하고 있다. 그런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인이 아니고 사모펀드로 적격 투자자에게만 조금 고액자산가들이 임시자금을 대기하는 그런 용도의 토큰을 발행한 겁니다. 투자자들은 포털을 통해 펀드에 가입하고 암호화폐 지갑에서 디지털 토큰을 받게 됩니다. 뭐 이게 이런 MMF는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높지 않고 대부분 채권 위주로 안정성 위주로 이렇게 관리를 하죠. 상대적으로 안전한 단기 채권 정권들을 여러 개 해가 바스켓을 만들어서 운영해 가지고 한 4% 정도 내외를 주는데 투자자들은 여기서 또 이제 그런 테드나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가지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 환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개발했네요. 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들이 관심이 많은 겁니다. JP모간 자산운용의 존 도뉴 책임자는 토큰화에 대한 고객들의 엄청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JP모간 체이스가 원해 가지고 진출한 게 아니고 수요가 있으니까
시장 수요를 당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이런 데서도 다 이 작업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첫 테이프 카팅을 한 데는 블랙록이고, 블랙록이 먼저 그런 대기성 자금을 토큰화된 MMF를 시작했는데 JP 모간이 몇 달 늦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무슨 이점이 있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토큰화를 도입하게 되면 거래 정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거래 정산 비용을,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토커나이제이션, 토큰화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리는 것은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을 현저하게 줄이는 금융혁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주 다루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은 뭐냐, 고객들은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를 통해서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그대로 두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사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여러분들 예치하더라도, 스태킹이라고 하죠. 예치하더라도 이자를 아직은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머니마켓 펀드에 이름 예치를 하게 되면은 이자를 주는 겁니다. 한 4%대. 투자자들이 전통적으로 이자 수입을 제공하지 않던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규모 현금을 보유하며 생겼던 유휴 자금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코인 하나에 1달러로 운영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드나 서클을 바꾸어 가지고 테드 같은 회사에서는 그거를 예치하더라 돈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몇 프로를 주지만 그 큰 고객들, 기관 투자자들을 대기성 자금을 끌어들이는데 이걸 사용하는 거죠. 대세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볍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뭐 밴드를 이용해 가지고 제 목소리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돈을 잃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보니까 제가 댓글 한 분이 남기셨는데, 공 박사님 사칭한 주식교육 종목 추천 밴드에서 피싱을 당해 주력 프로젝트로 낚여서 8억을 날렸습니다. 제가 망년자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순간 클릭을 한번 했다가 서울 아파트를 날렸습니다. 경찰에 고소했는데 범죄자를 찾을 확률이 거의 없고 이런 돈은 찾을 확률이 0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분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저는 이 양반들이 사기를 어떻게 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방법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신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남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자, 여기 이제 그 다음은 투자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 투자 문제는 이제 투자 지식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